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상욱이라고 하고요. 저는 2024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크게 올해의 독서, 그리고 올해의 성과,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아봤고요. 어, 먼저 올해의 독서인데, 저는 작년 8월에 이 모임에 들어와서 제가 생물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처음에 책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지구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그 어떤 그 시대 순으로 기준을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올 한 5월까지 이 뼈 그리고 척추동물의 진화까지로 어느 정도 척추동물까지의 그 진화사를 정리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마치 넷플릭스에서 어떤 시리즈 몰입해서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봐야 될지 모르겠고, 그렇게 됐을 때 유튜브 막 이것저것 보는 것처럼 처음에 책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었는데, 그래서 이제 좀 더 넓혀서 우주에 대해서 읽어보자 해서 우주에 대해서 읽었고, 그리고 올해는 뭐 인도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조금 놓기도 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수원 씨가 읽었다는 필독도서 저를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읽으려고 해서 오리진이랑 시간 순이에요.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. 우주 전체 138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. 예, 그래서 사피엔스랑 그 오리진 같은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그 지질 연대표를 외움으로써 제가 그 38학년 전에 생명 탄생부터 그리고 뼈 그리고 척추동물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런 게 진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. 이거 간단하게 제 정리 겸 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. 약 5억 4천만 년 전쯤에 그 캄브리아기 때 최초로 척추동물이 등장했습니다. 이때가 이 현생 생물군이 거의 다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, 그때 우리 척추동물은 이렇게 그냥 턱도 없는 되게 보잘것없는 물고기에 불과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그 소주 안주로 자주 먹는 그 꼼장어 있잖아요. 꼼장어 같은 애들이 턱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여과섭식하는 애들이고요. 그리고 지금은 멸종했지만 몸을 이렇게 단단한 가피로 덮고 있는 갑주어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뭐 얘도 턱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 실루리아기 때 턱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바닷속에 패권이 바뀌게 되는데, 비로소 이제 이 척추동물이 무척추동물 사이에서 도망쳐 다니던 약간 소위 말하는 족밥에서 그 거의 이제 무법자로 등극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이 대본기라는 시기에는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. 이때 처음으로 물고기 중에 한 부류가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고, 얘네들이 양서류, 그러니까 사지동물로 진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석탄기 때는 양서류의 시대였고요. 뭐 흔히 그 지금 우리가 그 도룡뇽 개구리 같은 게 막 한 막 5m, 8m 막 이랬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석탄기 때 파충류도 출현을 하게 됐고, 그리고 페름기 때는 이 당국류라고 하는 생물군이 지구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. 이 당국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우리 안구가 들어가는 이 안와라는 거의 뒷부분에는 칡두창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, 이 구멍의 어떤 목적은 두개골의 무게를 낮춰주거나 혹은 이 턱 근육이 잘 부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. 근데 이 개수에 따라서 이국류라고, 두 개 뚫려 있으면 이국류라고 하고 하나 뚫려 있으면 단국류라고 하는데, 이 이국류에 속하는 애들이 파충류, 조류, 공룡이고요. 하나 뚫려 있는 애들이 포유류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단국류 옆에 보이시는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룡책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사실은 포유류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공룡이 등장하는데요. 이때 물론 뭐 8m 정도 되는 공룡들도 있었지만은 작은 공룡은 뭐 50cm, 뭐 1m 정도 되는 공룡도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이때 트라이아스기 때
포유류도 있었는데 포유류는 뭐 거의 그냥 쥐 정도 크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죠. 주라기 때로 이제 넘어가면은 비로소 진짜 공룡 시대가 시작됩니다. 공룡이 크기도 크기지만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. 그 뭐 이 지구상은 거의 공룡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때도 우리 조상인 포유류들은 있었는데 뭐 거의 달라진 게 없죠. 아크테릭스 아시죠? 아크테릭스가 주라기 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때 깃털이라는 것도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크테릭스의 이 로고의 모티브가 된 게 시조새거든요. 아키옵테릭스라고 하는 시조새인데 이런 조류형 공룡이 이 주라기 때 등장하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공룡이 크기도 커지고 다양해지고 비행이라는 신기술까지 하는 동안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뭐 하고 있었나? 공룡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낮에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밤을 개척해가지고 청각이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키게 됩니다. 이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턱뼈를 보시면 이 왼쪽은 파충류의 턱 관절이고 이게 오른쪽은 포유류의 두개골인데 이 빨간색이랑 보라색 부분이 턱뼈를 구성하고 있는 뼈예요. 방형골이랑 관절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이게 이제 포유류로 가면은 턱관절이 변하게 되면서 이게 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귀 속에 있는 망치뼈와 모루뼈라고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고막 진동을 그 뼈가 이제 그 때려줌으로써 더 소리를 속에서 증폭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공룡을 피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개척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거를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항온성 또는 내온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발달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백악기로 넘어가면은 공룡은 이제 조류형 공룡들이 많이 번성하게 돼요. 그리고 우리 조상은 조금 덩치가 커져서 공룡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때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던 시대입니다. 그리고 근데 이때 우리 조상들의 좀 획기적인 변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 하나가 그 트리보스페닉 대구치라고 하는 우리 어금니 보시면은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가 맞물리잖아요. 그 파충류까지는 이빨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찌르는 역할 정도밖에 못하지 이렇게 잘 으깨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. 백악기 때 속시식물이 등장함으로써 먹이 자원이 풍부해짐으로써 포유류는 이때 치아 구조를 다양화시키고 더 잘 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. 꽃이 생긴 건 보셨어요? 저 전까지 꽃이 없어요. 그게 놀라운 거예요. 꽃이 없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. 아예 전 세계에 식물 꽃이 꽃 그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남의 맺힌 꽃, 꽃이란 거는 백악기 이전 없어요. 145년 1454 1억 4천 원. 그리고 백악기 말에 그 태반을 진화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중생대가 마무리되고 신생대로 넘어가면서 공룡들은 그 멸종하게 되죠. 그럼으로써 이제 근데 공룡의 이제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조류가 번성하게 되고요. 공룡의 빈자리를 이제 포유류들이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의 조상인 영장류도 이때 등장했죠. 근데 이제 원시 영장류 같은 경우에 그냥 나무 타는 쥐 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신생대의 네오기에 드디어 이제 우리 조상 호미닌이 숲에서 이제 초원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제4기의 쿼터너리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제가 그 척추동물 진화사를 공부한 내용을 지질연대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올해 저의 성과인데요. 우리 모임에서 이 세계 지도를 그리고 쾌펜 기후대를 외운 게 마치 지금 제 지질 연대표를 외우고 나니까 지구에 대한 역사가 제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도
앞서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세계 지도를 그리고 그 기후를 범주화시켜서 그려보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. 공교롭게도 이건 옆에 보이는 이거 뭐냐면은 제가 취미로 키우는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 번식 시기랑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는 되게 의외의 그 성취감과 되게 그 쾌감을 느꼈습니다. 제가 키우는 개구리는 레드아이 트리프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인데 예, 중남미 숲에 살고요. 우기에 번식하고 그 사이테스 2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어서 국제적 어떤 증서나 협약에 의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. 얘네들이 분포하는 지역은 이제 그 과테말라, 뭐 코스타리카 이런데 이 쾌펜 기후 구분에 보면은 AM, AF에 예, 해당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. 이게 이제 야생에서 얘네들이 번식할 때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거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냥 논에 우리나라 개구리들이 알 낳은 건데 산란 방식이 다르죠. 이게 이제 올해 7월에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올 때였는데 수컷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육장 안에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이 세팅을 해줬습니다. 이거 이사 가기 전이에요? 예. 제가 지금 앞에서 찍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는 것 보면은 이게 지금 구애해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양서류가 음성으로 소통한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그게 그게 이제 네,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안 되네. 이렇게 하고 틀면 될거야. 크게 안. 이게 첨부가 안 됐나 본데요, 제대로. 이렇게 이제 알이 발생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. 이 민트색이 계란 노른자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올챙이가 완전히 이제 다 형성되고 나면은 이 물 아래로 뚝뚝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올챙이를 키워서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개구리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제가 7월 장마철에 한 거여가지고 이게 사실 내가 온전히 얘네를 이해를 하고 성공을 한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어서 올 10월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. 알이 이렇게 다 발생 중에 말라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도 생기는 눈까지도 생겼는데 다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.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안타깝고 후에 막 뭔가 자책하거나 막 원망스럽고 이럴 것 같았는데 이것마저도 공부가 됐습니다. 왜 얘는 잎사귀에 알을 낳을 수 있고 한국에 사는 개구리들은 물속에 알을 낳을 수밖에 없느냐. 이게 바로 AFAM과 DWA의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이 개구리 번식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종의 생태를 이해하기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얘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 기후가 제 이해에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엄청 큰 그런 성취감을 느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얘를 번식시키고 싶긴 했었어도 제가 고작 했던 거는
이런 기후나 환경에 대한 것보다는 뭐 논문을 논문 찾아가지고 뭐 몇 도시에서 뭐 호르몬이 어떻고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었는데 더 큰 거를 이해하고 나서 생각보다 쉽게 돼서 공부에 순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. 내년에는 올해 그 읽었던 우주에 관련된 거 좀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좀 기초 요소들은 암기를 해야지 내 안에 뭐가 남는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. 그리고 생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너무 생물 위주로 해서 너무 이렇게 좁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인류의 문명사라든지 좀 더 폭을 넓혀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기후 때의 나라를 한번 여행해 보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